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내년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 횟수를 낮추기는 했지만요.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 연준의 행보가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전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을 풀어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이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저희가 빠르게 분석을 해보시면서 이 회담의 내용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을 2회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치면서 시장을 긴장케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화웨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현재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경쟁사들이 조금 불만을 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보호에 나서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광둥성의 PMI 지표가 사라지면서 논란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 PMI 지표는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단행을 했지만 수상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부터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요, 내년 1월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직 그래도 화해 사건도 있고 미중 간 갈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 내용을 먼저 살피고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내년 1월 이제 중국과 무역 협상안 도출을 위한 어떤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문우신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블룸버그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측과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서 내년 3월 1일까지 협상안 도출을 위한 어떤 회담 계획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고요. 내년 1월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담을 갖고 향후 90일 동안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0%의 관세를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은 보류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중 강경파들이 이제 중국의 협상안 이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문우신 장관이 협상안에서는 실제 집행이나 검증 가능한 내용과 어떤 구체적인 이행 날짜가 명시될 것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중무역 적자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몽환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CFO 체포건에 대해서는 무역협상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문우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회담 당시에
체포 사실을 이제 보고받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을 위한 일이라면 필요한 경우 그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밝혔고, 그거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멍 부회장 체포건이 서로 다른 내용에 있는 어떤 다른 선상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라고 이제 선을 딱 그었는데요. 이제 다만 노무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뉴스를 분석을 해보면 악재가 이슈이긴 하지만 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어떤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권을 좀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무역 분쟁에, 무역 협정에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을 건데, 그 반대로 이거는 무역 전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양국의 협상 의지가 내포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크게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물론 향후에 1월에 또 재개되는 무역 재협상의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일단 그런 내용들, 진행 과정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12월 FOMC가 회의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지금 예상한 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 자체가 2.25%에서 지금 2.5%로 오르게 됐고요. 자, 올해 들어서 3월과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이번 12월에 걸쳐서 총 4번에 걸쳐서 인상이 된 상황이고요. 자, FED는 이날 이틀간의 18일과 19일 FOMC 회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의 기준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성명에서 FED는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시장 상황과 그 인플레이션에 근거해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한 대로 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향후 이게 내년이죠.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을 몇 차례 어떤 식으로 그 속도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강행이 됐다라는 점, 이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그리고 18일 날 연속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달러가 강세이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FED가 또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라면서 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통계 숫자만 들여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끼라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FED는 내년도 이번에 또 12월에 금리 인상을 강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를 다만 이제 기존 3회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2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2회로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의지보다는 현재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시장 그리고 세계 주식 시장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낙폭을 보이면서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만 한 차례 정도 축소하는 강경적인 그런 내용의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도 상승을 초반 강세를 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히려 낙폭을 늘리는 그런 이제
나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내후년에 또 한 차례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또 앞서서 금융가에서는 미국 경제가 꺾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라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FED가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내년에 예정돼 있는 3회든 2회든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의 향후 낙폭이 더 확대되거나 또 세계 경기 자체가 또 축소된다면 충분히 인상 횟수는 얼마든지 또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FED가 앞으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조정 시기와 크기를 결정할 때 최대 고용 목표 2%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해서 실현되고 또 기대되는 경제 상황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든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현재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또 경기 지표 등 여러 면을 보자면은 이번 금리 인상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또 그런 또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ED에서는 강행을 했다는 점, 그리고 추후에 글로벌 경기나 또 미국 경제, 또 기업 실적 등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살펴가면서 또 상황을 대처하겠다는 FED의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언제든지 금리 인상 속도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황 진행되는 상황 잘 수렴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면 충분히 금리 인상이 되든 또 횟수가 줄어들든 크게 영향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슈 두 가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장도 좀 변동성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자세한 매매 구간을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S&P 500부터 오늘 장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제 S&P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라인 때 2600 라인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2500선대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한 대로 좀 하락이 나왔긴 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의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2600 라인이 이제 이탈이 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에 저희는 매수 구간을 제가 전략을 드렸었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FED에서 금리 인상을 강행하더라도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그리고 단기 낙폭이 워낙에 강했고, 또 저가 매수세가 나올 거란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매수로 해서 전략 대응을 해서 저희는 수익을 상당 부분 냈는데요. 다만 이제 새벽 시장에 FED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그 발표 내용에 있어서 성격이 좀 강경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오히려 낙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급변동성이 나오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S&P 같은 경우 2489.5가 직전 저점인데요. 어떤 2500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직전 저가인 2489.5만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2530선에서 2550선 내외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단기 전략은 2490선의 이탈 여부 이 라인을 손절대로 지정하시고요. 단기적인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 목표는 2535라인에서 2550라인대까지 단기 추세 드리겠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어떤 재료에 의한 거든 또 연말 연시의 어떤 연말 랠리에 의한 분위기든 그런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 다만 직전 저가가 이탈된다면 분명히 손절 꼭 하시고 추가적인 하락은 2450선대까지도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이 볼까요? 네,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변동성을 이제 확대시키면서 유동성 흐름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6,600 라인대가 지지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6,600선대가 이탈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S&P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떤 상승을 보여줬어요.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희도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6,600선 내외까지의 이제 상승 목표를 보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이제 잘 청산한 이후에 새벽 시간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크게 늘리면서 6,300선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 역시 이제 현재 구간은 6,300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인 매수로 대응하심이 맞고요. 단기 목표는 6,450선대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6,450선대도 돌파가 된다면 단기 상승이 6,580선대까지도 단기 상승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300선의 지지를 주력으로 해서 단기 매수 한번 구사해 보시고, 다만 손절 라인은 분명하게 손절 라인 정해 놓으시고 대응하시고요. 현재 라인대에서 저가까지의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워낙에 그 구간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 한 30틱에서 40틱 정도의 손절 라인 구성하시고 매수 진입해 보시고요.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하단대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대응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매도는 지금 당장에 하단이 이탈되는 구간이라면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일단 드리겠고요. 단기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고 저항대가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추가적으로 단기 추세도 대응해 볼 만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단기적인 매수 대응을 주셨고요. 위험자산이 이렇게 내려서 그런지 골드는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월 이후로 최고가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1230선대의 지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미국 지수 선물들의 변동성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어떤 단기 조정 신호가 좀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1230선대의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12월 14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날까지의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1235라인대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고 물론 이제 재료에 의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크게 낙폭을 확대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과 같이 겹쳐지면서 또 더군다나 또 달러 인덱스의 또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서 제가 1260선대 이상 최대 1267선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262선대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단기적인 조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여전히 상승세에서의 과열 구간은 조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해서 단기적인 하락은 1240선대까지도 나올 수는 있겠고요. 미국 지수 선물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골드가 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미국 지수 선물들이 같이 하락을 했음에도 단기적으로 미국 지수 선물들이 하락을 하는 데 비해서 달러 인덱스의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지수가 1247선대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단기 매수보다는 반등 시 1250선의 돌파 여부 꼭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1250선에 매도 전략으로 들어가신다면 손절 라인 한 20틱 정도로 설정하시고 단기 매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1240선대 초반까지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1250선대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쪽에 한 번 더 시도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지금 유동성의 장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트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하단 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FED에서의 금리 인상 이후에 후폭풍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전략으로만 대응하시고요. 추세보다는 단기 전략으로만 대응하셔서 하단 쪽에서는 1240선대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상단에 1250 라인대의 돌파 및 저항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로 FX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해서 합의를 보이면서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조금 쭉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도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와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지금 유로가 가장 이제 달러 인덱스와 이제 연관된 종목이긴 하고요.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상단에 1.14300 이 라인대만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1.1500대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상단에 1.14300이 이제 돌파되면서 어제 최대 1.15300 내외까지 상승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급락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안정 구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유로도 단기 변동성은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단에 1.14300 지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1.14300이 저항대였지만 지금은 지지대로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1.14300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단기 매수 전략 손절 라인 설정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은 이제 어제 직전 고점인 1.15300의 재돌파 여부. 만약에 이 1.15300의 돌파만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1.1600 돌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구간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도 변동성을 조금 피하기는 어렵고요. 1.14300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크루드 오일이 지금 최근에 그 급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49불대 선의 저가를 지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면서 한때 54불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제가 의견 드린 대로 49불대 저가가 이탈된다면 제가 46불대, 47불대까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부분이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시장 대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든 매도든 이제 그런 전략 상황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49불대가 이탈되면서 어제 또 46.11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장중에 저희는 이제 46불대가 주봉상으로 보자면 단기 심리적인 지지대예요. 그래서 46불대를 지지로 하는 단기 매수 전략으로 어제 저희는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 목표 48불까지 단기적으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로 보기에는 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재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늘어나는 부분이 최근에 또 그런 양상이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8불대 선까지만 목표가로 해서 수익 정리를 잘 했고요. 현재는 또 미국 금리 인상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46.11에 저가는 지지되고 있고 단기 반등은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하방 경직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하방에 또 다시 한번 재차 눌림이 온다면 46불대가 이탈된다면
4불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고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46.11의 직전 저점을 지지로 하는 단기 매수 가능해 보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46.11까지의 구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5일 마찬가지로 20틱 정도의 손절 라인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48점 직전 고가인 48.36대만 돌파된다면 다시 한번 49점 중반대까지도 상승 가능하고, 가장 메인은 50불대의 안착입니다. 50불대의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겠지만, 당분간은 셰일 석유의 양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오펙의 감산 효과도 덜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 그 점은 꼭 유념하시고, 단기적으로는 48불에서 49불대까지만 상승 구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46불대가 이탈된다면 추가적으로 45불대, 44불대까지도 열어놓고 매도 전략 구사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5일 또 추세 대응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매수 대응을 보신다면요, 46달러대의 지지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슈퍼스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지난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네, 일단 상해종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통화 당국부터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한 3일 동안 한 65조를 푼 것 같아요. 돈만, 유동성만 65조를 풀었는데, 제가 그 첫날 돈 풀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 없다, 이거. 이런 식의 그 유동성 푸는 거는 절대 좀 효과가 없을 거고, 지준율 인하 등 약간 좀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말 안 듣나 봐요. 그냥, 우리나라 방송 보지 않겠죠, 중국 사람인데, 역시 돈만 풀었더니 지수는 밀렸습니다. 예, 지수는 밀렸는데요. 일단 약 1,000억 원 정도, 일단 특히, 어제는 거래량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일 연속 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해종합 같은 경우가 좀, 다시 2,6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못 보여줬다는 거. 여기서 이제 다시 2,500의 지지를 좀 다시 테스트해야 된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창업한 지수나 판정 성분 지수는 이거보다 더 밀렸습니다. 더 밀렸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갈수록 좀 더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홍콩 항생 지수만 좀 어제 좀 살짝 올라와서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17일 이제 36거래일 만에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을 했던 중국 인민은행이 계속 유동성만 공급했더니 결국은 답이 안 나왔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결국 지준율이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준율이나 할 거 뭐하러 유동성 먼저 풀었냐 이거죠. 참 정책 시진핑의 경제 쪽 관료들이 솔직히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합니다. 류호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상당히 좀 저한테는 경제 쪽에 인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정책이 사실상 잘못됐다는 걸 좀 파악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조선, 석유, 농목업, 그 다음에 식품, 환경보호 이런 업종들이 쭉 다 급락을 했고요. 이제 겨우 이제 좀 괜찮았던 업종들을 찾아보기는 뭐 쉽지 않았던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자금 수요가 원래 좀 많습니다. 자금 수요가 많은데 사실 이 자금 수요가 많은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을 좀 공급한 걸로 보여지는데, 전혀 유동성 좀 이렇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결과가 아닌가. 경제학적으로 보시면은 유동성을 푼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잠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가 심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유동성 함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다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곧바로 유동성 함정이 좀 빠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화해를 구하기 위해서요, 중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화해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요? 공정한 무역 국가라면 사실상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이거는 아니 어떻게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놓고 참여하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CEO 후오쿤 부회장 같은 경우가 전날 이제 광둥성, 그러니까 화웨이 CEO입니다. 그 광둥성 선전에서 내신 기자들 통해서 이제 화웨이 경영 실적하고 전망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멍 부회장이 체포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사건 발생 지난 그 전달이죠. 그 전달에는 22건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그 앞달, 그럼 이번 달 걸 쭉 보면은 약 25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3건 정도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몰아줬죠. 몰아준 그런 형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총 매출액이 올해 한 1,000억 달러. 112조 정도 되거든요. 112조 정도 되는데, 112조 원 정도의 그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일단, 대다수 중국 매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 애플을 화웨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도 이제 바짝 추격하고 있고, 뭐, 갖가지 쪽에서 뭐, 애플과 겨줄만한 기업이다. 중국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시내 일반 술집에서는 이게 이제 민간, 정부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그런데 일단 정부와 민간 다 섞였지만 정부에 압박을 했겠죠, 일단. 베이징 시내 일반 술집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20%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뭐, 중국 허난상 관광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관광지를 찾는 고객들한테 화웨이 제품을 들고 있으면,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참, 후진적이죠. 참, 후진적인 참,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왜냐면,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문제 삼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니, 왜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기업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보호무역이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보호무역이거든요, 사실은. 보호무역이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무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굳이 주구장창 너네 보호무역이야라고 막 뭐라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기업을 보호하는 것 자체도 보호무역이고, 국민 정서상 참 중국의 이런 국민 정서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화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 영화를 보시면요. 예전에 중국 홍콩 영화 보시면 좀 재밌었는데, 요즘에 중국 영화를 보시면, 이런 하웨이 같은 이상한 애국심들이 중국 영화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약간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수주 몰아주기와 애국심 마케팅이네요. 그런데 화웨이가 사실 정확하게는 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GT 때와 달리 유독 이 화웨이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상상하기 힘든 하웨이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생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생소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삼성 보호하는 거랑 똑같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우리나라 이게 경남제약이 똑같이 분식회계 이런 걸 했는데 경남제약은 상패 의견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재개되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 보호하듯이 중국이 좀 보호하는데 중국이 대놓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을 보호하는 게 약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리고 삼성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보호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일감 몰아주기도 삼성 그룹 내에서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일감을 막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중국의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IT 국기의 최전방에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IT 국기가 중국이 이제 딱 주요 분야를 한 4가지 정도 잡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스마트폰 이쪽 분야, 웨어러블 기계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 세 번째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네 번째가 이제 LED, LCD 이쪽 분야인데, 일단 이 4개의 IT 국기 중에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통신 장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5G라는 그거에 엮여서 본다면 상당히 이게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국가 보안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통신망 같은 경우 전부 다 화웨이 아닌 GT 거거든요. 전부 다 중국 내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놓고 자기네들 밖에 나가서 우리 거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나라는 약간 그런 방법도 좀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휴대폰의 경우는 삼성전자 애플을 따라잡을 유일한 대항마가 이제 하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위 정도 하죠. 지금 글로벌 점유율 3위인데 거의 지금 애플을 거의 따라잡았고요. 이제 삼성전자를 정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주로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하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이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하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쪽에 상당히 비중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중국의 그 유명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다 해외 나가면 바보거든요, 완전히. 해외 나가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만 그냥 그렇게 쓰니까 중국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회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GT 때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T 때하고 다른 것 중에 또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 GT 같은 경우는 그냥 대이란 제재만 위반한 게 아니에요. 대북 제재까지도 위반해가지고 좀 정도가 심했습니다. GT 같은 경우는. 그리고 GT 때하고 하웨이 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GT 때는 미국 정부가 이거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GT가 배짱을 부렸어요. 좀 출두한다 그러고 출두 안 하고 약간 약 올렸죠. 근데 GT 때는 완전히 좀 심하게 두드러 맞은 거고요. 하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에 비협조적인 건 아닙니다, 하웨이가.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그전 사태하고 약간 좀 양상은 좀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강등성이요, 갑자기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 중단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PMI 지표가 중국 경기를 판단할 때 PMI 지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 PMI 구매관리자 지수인데요. 이게 구매관리자가 다 기업체마다 다 있죠. 그 사람들이 보는 경기의 판단 기준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하고요. 2011년 11월 이래로 꾸준히 PMI를 공개했어요. 광둥성이 사실 제조업 메카 이렇게 제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조업에서는 광둥성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광둥성 같은 경우가 PMI가 중국 전체 경제 분위기를 딱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광둥성 PMI를 따로 참고로 보는 것도 또 많이 있는데 일단 갑작스럽게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서 그리고 제조업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발표 안 하는 거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의혹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는 광둥성 PMI 지수가 통계법을 위반한 정황이 파악돼서 그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통계국은 이제 18일 중국 신신복 그러니까 언론사입니다. 그 기자하고 이제 통계국 서비스 조사센터 대표하고 지휘인들 형식으로 글을 게재했는데 10월 말에 통계국 관리자 설명에 따르면 광둥성 공시청과 통계국, 그다음 광둥성 현대물리연구원하고 남방일보가 공동으로 발표를 하는 이 광둥성 PMI가 있는데 이 PMI 관련해서 통계국 주관부처 승인 없이 이거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발표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PMI 지수를 발표를 해왔는데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 재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단순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표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광둥성 통계국이 이제 지수 발표에 동참하면서 이제 국가 통계국을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의구심이 들어요. 광둥성 통계국이 국가 통계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한국전력 지사가 말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정부 통계조사 중에 이제 인민통계부처가 단독으로 혹은 이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국가 통계국에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통계법이 있어요, 중국에. 근데 이 광둥성 정부가 최근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국가 통계국이 지난 10월 말에 앞으로 PMI를 직접 산출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중국이 이제 경제 하방 압력이 계속 퍼지고 있어서 무역 전쟁에 따른 이제 타격이 이제 점점 이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광둥성 PMI 지표 산출 방식에 좀 손을 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11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의심 가는 정황은 뭐냐면 11월에 중국 공식 제조 PMI가 50.0이었습니다.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거든요. 딱 50이었거든요. 냄새가 나죠, 확실히. 이건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심증은 거의 99%고요. 물증이 없다 뿐이지. 심증은 9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게 내렸고 또 오늘장도 약간의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서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목표가까지 다 도달하는 종목이 하나 있다.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창신신소재입니다. 창신신소재. 창신소재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 이제 창신소재 먼저 소개 다시 한번 할게요. 창신소재 002812 신천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리막 생산업체로 1위를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무려 38%나 증가를 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회사인 이 상해은결이 실적이 약 200% 증가했죠. 200% 증가했는데 이게
중국이 건식과 습식 분리막에서 이렇게 기술력이 차이가 있는데, 일단 습식 분리막이 훨씬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 습식 분리막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창신소재. 거의 독점이에요. 독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기차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신 신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을 때는 어떻게 소개해드렸었냐면, 이제 매수가를 어디로 잡았었냐면요. 이 라인하고, 잠시만요. 이 라인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겠다. 근데 분할해서 매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바로 올라갔죠. 쭉 올라가서 1차 목표가가 지난번에 제시드렸던 게 47.900 위안이었고요. 2차 목표가가 55 위안이었는데 둘 다 터치했어요.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아트 매매를 보여준 것 같은데, 갑자기 자랑하기도 죄송하긴 한데요. 거의 아트 매매지 않았나. 이거 제가 가져왔을 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11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에 한번 가져오고 11월 달에 리뷰 한번 드렸고,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봐도 된다. 지금 11월 달 중국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는데 전기차 여전히 좋았습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48위안으로 요 정도 라인으로 48위안으로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43.800 위안, 한 요 라인, 120일선 깨면 그냥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5.400 위안, 이쪽 지난번에 2차 목표가 수익 실현했던 이쪽 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60.800이면은 최고점이죠. 최고점 밴드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가겠죠. 요런 식의 이 정도의 수익을 더 이제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창신 신소재였는데요. 이미 상당한 수익을 많이 본 종목입니다. 현재 자회사가 200% 실적을 급증하면서 재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범위,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코스피와 코스닥은요, 관망세가 조금 짙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안전한 투자 전략 꾸려서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